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제조와 피지컬 AI 강의를 맡은 전주대학교 한동욱 교수입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에서는 Introduction to AI 이고요.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그러니까 AI가 현 시대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지, 그 발전된 상황 안에서 과연 이제 제조업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다음 스마트 제조의 관점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파트 2는 스마트 팩토리와 피지컬 AI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미래의 그 AI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것들을 갖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숫자가 조금 많아서 간략하게 빨리 그 설명을 하는 스타일로 좀 갈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내용을 좀 많이 전달하면서 많은 어떤 관점들을 제시하는 강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DX라고 우리가 하죠. DX 관점에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한다. 식사 자리에서 친구는 본인이 자동차 딜러가 되었다고 하며 자동차를 구매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갑자기 뭐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질문이 있겠고요. 뭐 간략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나는 지금 차를 새로 샀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뭐 과거에 뭐 너하고 친분도 있고 우리가 동기고 동창이긴 하지만 차를 사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총 32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32장의 카드가 이제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데 그 카드 안에는 4장의 그 함정 카드가 랜덤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카드가 한 28장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함정 카드 8장을 뽑았을 때는 각 한 장마다 마이너스 2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카드일 때는 플러스 30점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먼저 게임을 하겠냐, 안 하겠냐가 가장 최상위 위에 있겠죠. 과연 게임을 할 것인가 안 하실까, 제일 안 할 것인가가 이제 제일 위에 있고, 그 안에서 만약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게임을 할 거냐, 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깔 것인가, 뒤집어 볼 것인가, 아니면 뭐 일부만 하다가 그냥 함정 카드가 하나 정도 나오면 그냥 멈출 것인가,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뭐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은 기대값으로 보면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체를 까더라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 점수보다 높게 내가 유지되면은 그냥 멈출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드릴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 자체가 어디에 나오는 질문이냐면 그 인공지능 역량 검증이라는 데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역량 검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저처럼 제가 이제 강의를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스크린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카메라의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이나 게임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모델이 있는 거죠. AI 모델, 역량 기반 AI 모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역량을 이러한 대화나 게임을 통해서 측정하고 회사에 이 사람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맞지 않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공지능 역량 검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델들이 이제 나왔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역량 검증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AI를 통해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직군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어떠한 직군들이 더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지를,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지원한 것과 회사가 보는 관점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직군의 적합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거나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표정들을 통해서 기쁨이냐 슬픔이냐 분노냐 역겨움이냐 두려움이냐 긴장감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돼서 감정적인 것들이죠. 비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보이스라고 하는 그 말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높낮이를 개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 상태에다가 음의 높낮이가 어떻게 되더라.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가벼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IQ라든지 이런 형태의 것들도 일부는 이제 그 지적인 능력도 조금은 측정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위험 관리나 환경 긍정이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우울한 정도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과연 나는 고성과 예측 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직군이 어느 것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측정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AI를 통해서 사람의 역량을 측정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양한 분야,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이런 거 역량 기반 이런 것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뭐 생성형 AI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뭐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모델들도 이제는 개발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AI를 얘기를 할 때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면 그 스마트 제조나 이런 쪽에서의 제조업의 어떤 그 변화 뭐 이런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산업혁명밖에 없었죠. 증기기관을 통해서 자동화되는 공장들이 생겨나고 도시가 생기는 그런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1차로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차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고 뭐 전통적 IT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인텔리전스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 그 뭐 변화의 폭,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 자체가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인공지능,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1차 산업혁명을 볼 때 이런 말들이 실제로 있었죠. 말들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시계가 있었다는 거죠. 말과 그 다음에 마차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공존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말이 끄는 이런 일종의 전차입니다. 전차. 그러니까 이제 엔진 이런 게 있지 않고 말이 끄는 전차를 이렇게 만든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 시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결국 이 말을 통한 말이 끄는 자동차, 마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측을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전차도 말이 끄는 것들을 만들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화될까? 과연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될 건가?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게 미래에서 보면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고
기존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마차가 끌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부 다 없어지는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에서의 산업혁명에서 볼 때도 그러한 다른 산업들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하는 또는 AIX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냐? R하고 D에 뭐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R은 여기서 뭐냐면 리얼입니다.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폼이란 거는 R과 D 자체가 서로 이렇게 인력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얼 월드가 디지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서도 이제 그게 리얼과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그 연결의 그 중간에는 이제 AI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 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의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한 물체를 갖는 것들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마찬가지로 공간도 제약이 있죠. 그 다음에 자원 자체도 10명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10명이 할 수 있는 일에 자원밖에는 없어요. 그걸 동시에 한다든지 뭐 패러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리얼 월드는 시간과 공간과 자원의 제약이 있습니다. D는 뭐냐면 그러니까 디지털 월드 같은 경우는 뭐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없는 거죠. 존재가 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또 보자 그러면 존재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바로 사라질 수도 있는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로 보자 그러면 그 가치의 뭐 단위 뭐 이런 걸로 보자면 오히려 굉장히 그 가치 자체도 그냥 복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프라의 제약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관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노브팟이 쭉 달려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제조, 그 다음에 피지컬 AI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모양들을 떠올리죠. 이런 모양들을 떠올리고 로봇팔들이 쭉 달려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자동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 공장 자동화라는 용어부터 써왔습니다. 공장을 자동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동화랑 과연 그 스마트 팩토리랑 뭐 어떻게 다른 거냐? 내 관점이 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더 넘어가서 피지컬 AI라는 거는 또 어떤 거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피지컬 AI,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라는 용어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거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라는 CPS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CPS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기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가리고 있는데 CPS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자, 1차라고 얘기하는 이제 산업혁명 첫 번째 산업혁명에서는 메커니제이션하고 워터 파워, 스팀 파워가 되게 중요했죠. 그 다음에 세컨드는 매스 프로덕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 3차는 컴퓨터 앤 오토메이션하는 공장 자동화가 이 시점이 사실은 컴퓨터가 나오고 이런 시점이 공장 자동화의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4차라고 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차에서 오히려 5차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로봇팔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자동화라고 보는데 그게 인터넷에 연결돼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도 있고 사물 간, 로봇팔 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이제 그걸 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프로그래머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공정 자체를
현재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도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되겠고, 그 자체가 이제 가장 키 컨셉입니다. 스마트 제조라는 거는 결국은 센서 기반으로 이러한 그 제조 전 과정이 센서를 통해서 다 연결되고 그거 자체를 프로그래머블 하면서 바꾸기에도 쉬운,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데이터 스레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그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피지컬 AI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능동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센서들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들이 모았어요. 모았는데 사람들이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죠.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소극적인 어떤 그 AI의 활용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그 자체가 오토노머스하게 바꿔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피지컬 AI가 어디까지가 피지컬 AI냐, 어디까지는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결국은 자율화, 그 다음에 자동화라는 거에서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오토노머스한 거로 오토메이션에서 오토노머스한 이런 걸로 이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초는 그 안에 있는 IoT라는 거죠.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센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관점에서 뭔가들은 현실 세계에 있는 자료들이 데이터화해서 올라와야 그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든 뭐 그걸 빅데이터 형태라고 뭐 얘기하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쌓인 데이터들을 제때에 오거나이즈해서 잘 선택하는 거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에 의해서 어떤 모델이 나오죠. 그럼 그 모델을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이제 넣어서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여러 가지 뭐 글도 쓰고 그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게 됐죠. 여기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 쓴 기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이상 뭐 이거를 구별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렘브란트 프로젝트거든요. 렘브란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렘브란트 거의 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이미 많이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그 뭔가요? 어떤 패턴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렘브란트 같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개발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인공지능이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공지능이 그린 거니 뭐냐? 그건 뭐 아론의 그림이다. 왼쪽에 있는 게 뭐 이런 거고, 또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아주 너무 간단한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그린 것들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뭐 음악 만드는 거는 이제 이거는 뭐 영상도 만드는데 아주 뭐 일반적인 거 됐고.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 뭐 이전에 그 알파고가 이거를 바둑에서 승리를 하기 전에 이런 퀴즈쇼에서 승리를 먼저 했거든요. 이게 제파디라고 하는 퀴즈쇼인데, 사실 여기도 뭐 당연히 퀴즈쇼에서 지금 생각하면 챗GPT가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절이 거의 2000년 초기 때문에 뭐 챗GPT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1등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자가 이렇게 그 질문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회자가 설명하는 것들을 저 컴퓨터가 일단 인식해야 되고, 그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탠드 언론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지식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뭔가 서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답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 이제 우승자들을 앞서는 것들을 이제 우승자들을 앞서고 우승을 하게 됐죠. 결국 인공지능이. 그것만 해도 꽤 2000년 초 뭐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인력 대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법률 종사자, 회계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뭐 고위험의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연하게 대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 직종 같은 경우가 이제 치과 의사, 간호사, 과학자, 예술가 뭐 이런 쪽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직업은 줄어들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뭐 미국에서 기업의 CI를 만드는 회사 10곳 중에 8곳은 문을 닫았고 나머지 2곳만 남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행성의 AI를 통해서 기업의 CA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뭐 이제 그 셀프 서비스도 가능했죠. 가능했죠. CEO가 그냥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뭐 회사나 뭐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CEO가 정말 내 입맛에 맞게 계속적으로 프롬프트를 조절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 회사의 CI를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아주 간단한 기술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갖는 그 직업군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 이미 없어졌고. 근데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 사람이 만든 CI는 또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들은 오히려 AI로 대체해서 되고 일반적이지 않는 탑티어 수준의 이런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직업들을 대체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생기게 할 건데 그 인공지능이 왜 우리가 등장하게 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생겼고 실제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이러한 그 역량들이 결국 이제 데이터가 갖춰지고 그거를 운영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 어떤 형태로든 뭐 지금 뭐 그 알파고를 만드는데 GPU가 얼마만큼 소요됐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는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많이 잘 됐고 데이터가 폭증했고 당연히 이제 그거에 뭐 알고리즘만 나왔다서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당연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왓슨이 퀴즈쇼 제파디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건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전 역사 중에 시대별로 있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AI 붐 시대에는 AI 개념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겨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시스템이 나왔지만 그 전문가 시스템이 실제로는 동작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그 뭔가 그 한정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자원이라든지 뭐 XOR 문제를 못 풀어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겨울이 두 번이 생기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붐이 생겨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다음에 ANN이라고 하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는 기계학습이라고 부르고 기계학습 안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안에 또 딥러닝이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과 기계학습 또는 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와 딥러닝의 다른 점은 뭐냐면 딥러닝은
특징이라고 하는 그 특징 추출기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어떻게 보면 숨겨진 히든 레이어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관찰해서 그러한 특징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하는 것들이 딥러닝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아티피셜 뉴럴 인텔리전스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있고요. 그 또 안에 딥러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건 그 스마트 제조에서 여러 가지 씁니다.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지도 학습,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인데 강화 학습 부분도 그 스마트 제조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발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미지넷이라는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련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그 안에 드는 오브젝트들을 얼마나 빨리 이걸 인식하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를 쭉 열어왔는데 원래 시작은 거의 뭐 72% 정도였어요. 근데 딥러닝 등장 이후에는 급속하게 좋아졌다가 2015년 정도에서는 결국 인간이 94.9%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진 안에 person, car, helmet, 모터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는 건데 그걸 인간을 초월했다는 거죠. 인간을 초월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인간을 추월했다고 보고요. 그다음 비저닝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는 잘한다. 볼 수 빠르게 더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뭐 감정을 인식한다든지 그 사진을 해석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준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미지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거, 뭐 개가 어디에 있냐, 어디 위에 있냐, 서퍼보드 위에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굉장히 지능이 괜찮아졌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카메라가 있고 그걸로 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어떻게 보면은 LM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안에서 이제 다 합쳐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AGI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면서 결국은 뭐 LMM과 이제 급속하게 합쳐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이미지 합성 부분들도 2017년 지금 8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조금 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딥페이크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있겠고요. 뭐 딥페이크 영상들은 뭐 요새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뭐 AI 아바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뭐 이거 뭐 딥페이크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부분들에 이제 AI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AI로 못 만들게 하는 뭐 이제 방법이라든지 그게 AI로 만들어졌을 때 명확하게 이게 표시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그거를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참 너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제너러티브 애드버사리얼 뭐 네트워크 뭐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간이라고 하죠. 뭐 이제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는 거짓을 만들고 하나는 그걸 판별하는 이 두 가지의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거 두 개를 경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2017년에 이제 비약적으로 사람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제 발전을 이루었다. 뭐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상의 꽃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음성인식 부분도 정체기가 좀 있었어요. 에러 레이트가 꽤 10%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딥러닝 기반으로 그것도 혁신을 하다 보니까 인식률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거 안에는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킹 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온톨로지 안에서의 그 의미론을 부여해서
그거의 거리를 대칭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맨과 우먼의 거리하고 킹하고 퀸의 거리는 비슷한데 그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 부분도 뭐 영어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발화하는 거죠. 발화하는 걸 보고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기계다 이제 이걸 구분하는데 거의 뭐 휴먼 수준까지도 거의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딥러닝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2016 이후로 가고 있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뭐 로봇들 특히나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상이라는 어떤 함수를 주고 그 보상을 최대하게 시스템 자체를 줄 수 있도록 네,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서 보상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강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그게 맞죠.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 발전하는 형태의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론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가능하고, 이제 제너럴 사실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비판이 있었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 챗GPT 뭐 좋은데 결국은 언어 자체는 말의 그냥 잔치다. 네, 말의 잔치지 얘가 추론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추론하는 과정까지 단계까지 왔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런 그 LMM들이 왔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AI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말씀드렸듯이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은 어떻게 다르냐? 여러 가지 제조업이 침체기를 맞으며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네. 그래서 그 결국 그 센서가 들어간 형태로 인터넷에 연결된 팔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그거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아디다스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굉장히 빨리 시작했죠. 2016년 전반기에 발표, 2015년 12월 9일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2016년 전반기에 그러한 그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 걸 만들다. 그래서 이제 만들은 다음에 이제 현재는 2020년 정도에 그거를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2021년 정도에. 이제 그거는 어떤 거였냐면 결국 여기 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아디다스가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결국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빨리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빨리 안 됐고, 그러니까 발전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빨리 가다 보니까 그 신발 같은 경우는 그 3D 프린터의 그런 기술이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엔드 제품만 굉장히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하이엔드 제품이 아닌 뭐 로우엔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공장에 갖는 캐파를 풀 포텐셜을 못 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낮고, 포트폴리오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에 생산해서 아시아 쪽으로 유통하다 보니까 관세 비용도 증가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거는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만두게는 됐지만, 이러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제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디다스가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공장들이 그 선진국에 있는 고민들이 뭔가요? 미국도 진짜 굉장히 그걸 압박하고 있는데 공장들이 대부분 미국을 떠나서 인건비가 낮은 데로 다 갔고, 그 다음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건비가 낮은 데로 다 빠져나갔는데, 그 이러한 그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해서 다시 그 자국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받았죠.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 형태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고, 스피드 팩토리는 빨리 시작은 했지만 어려움은 좀 있었다. 뭐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What if there was a way for employees to work together from anywhere? When 어떻게 everything is on the line. 보면은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Employees are the heart of 자체를 every 진행하는 데 It's 있어서의 their 이러한 resourcefulness. 이제 AR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AR 기술이라는 거는 이건 토크를 뭐 53을 줘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AR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와 결합된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도 이제 스마트 글라스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물류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뭐라고 보냐면 로봇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거든요. 로봇들이 지나가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쿠팡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문하자마자 이러한 그 서랍들이 움직이면서 그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이런 피커들한테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어떠한 그러한 그 기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 클라우드 자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형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그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공장이죠. 플랫폼 공장을 만들어서 뭐 의류를 생산한다 그러면 어떤 의류를 생산하고 싶다는 그 디맨드가 있으면 그 디맨드에 따라서 공장들을 연결하는 형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러한 공장, 일반 공장에서의 생산 설비, 제어 시스템, 공장 관리가 있다면 이 자동화를 지능화한다. IT와 OT가 합되면서 결국은 데이터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장 관리나 제어 시스템과,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공장의 디지털 공장 안에서의 내가 가시성을 가지고 얘를 컨트롤하면서 그 컨트롤한 게 피지컬한 월드에도 연결되는 거, 그냥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절하면 여기서 반응이 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도 표시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인텔리전스가 들어가게 되면 AI가 이제 더 적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능화와 센서가 중요하다.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뭐 보면은 우리가 뭐 교육 시스템이나 기술 수준, 간접 자본 뭐 이를 보면은 이제 뭐 산업혁명에서는 그다지 크게 높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뭐 노동시장 유연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결국 뭐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되려면 그만큼 급여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잘리더라도 뭐 그 자체를 뭐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또 구하는데 굉장히 쉽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유연성을 가질 뭐 반대급부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MES라고 부르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장 자동화의 관점으로 해서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어큐뮬레이션 할 거냐, 그 다음에 분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뭐 PLM에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제품들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생산의 양들이 조절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급격하게 지능화 또는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PS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과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 공장 형태로 간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이죠. 데이터 실들이 쭉 연결돼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이 시작돼서 원재료에서 어떻게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 가면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명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됐겠고, 우리가 이제 AI 도입률을 보면은 제일 많이 된 게 이제 제품 서비스 개발에 이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적응이 돼야 되겠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RPA
기계학습,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해서 이제 조정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LLU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이미 LLM 형태로 해서 많이 바뀌었고요. 말씀드렸던 Robotics Process Automation 자체가 AI로 완벽하게 가기 전에 특정한 펑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AI 기반으로 바꿔나가는 형태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걸 이제 RPA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RPA는 뭐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받아가지고 자동화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봇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도 제품 허위 광대 문구를 모니터링하는 데 썼고 뭐 사전 상품 사이즈 데이터를 등록하는데도 이게 맞게 되어 있는지 다 보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RPA를 적용하고 있고요. 제조 분야는 가장 이제 그 많이 쓰이려고 하는 게 이제 Predictive Maintenance라고 하는 PM입니다. Predictive Maintenance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제품 자체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공정에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그 타임라인으로 쭉 보고 이거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다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Predictive Maintenance고 그 아래가 이제 Big Data Driven Process and Quality Optim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Quality Optimization 자체를 하려면 당연히 Predictive Maintenance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뭐 메인터넌스는 Reactive Maintenance라든지 Preventive Maintenance인데 이거는 이제 Preventive라는 거는 그냥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Regularly Maintenance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확히 그 예측을 통해서 메인터넌스를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서는 Prescriptive Maintenance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예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바꿔주면 될 거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Quality Optimization 같은 경우 두 번째는 IoT AI로 최적 제어를 하고 검사도 진흥하고 공정도 진흥화를 통해서 최상의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AI 툴들을 통해서 하는 게 되겠고 결국 커넥티드 팩토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커넥티드 팩토리 자체가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로 합쳐져서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건데 기존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그 디지털 스레드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연결성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제 되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그런 프리메인터넌스를 실험할 수가 있는 거죠. CT도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만들고요.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 재난에 대한 대비 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한 프리메인터넌스고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러한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시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 다양한 것들이 되고 결국은 품질 향상과 운영 비용 절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의 비중이 기계학습 프로젝트가 이상계에 개발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12개월 뭐 유지 보수가 이제 뭐 1.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효율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데이터들이 스냅샷 위주이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이제 그 변화의 데이터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그냥 갑자기 탁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구조화가 체계화가 좋지 않고 순서가 그 조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프로세스 관점으로 이러한 그 참조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는 그러한 그 자동화의 측면과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측면을 잘 활용해서 이러한 어떤 그 제조업의 혁신을 피지컬 AI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모은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분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AI 모델을 통해 적용해서 바뀔 수 있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환경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